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과학사 및 과학 철학과 물리교육 주제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물리학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인간적 고뇌와 시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왜 물리교육에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도입해야 하는가? 둘째, 인류 문명사 속에서 과학은 어떤 특징과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가? 셋째,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융합적 과학 소양은 무엇인가? 자, 그럼 함께 인류 이성의 찬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학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순수한 지식 체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공식들만 가득한 칠판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이미지가 사실은 물리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 도덕적 가치, 그리고 철학적 사상과 끊임없이 반응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17세기 유럽의 상업혁명과 항해기술의 필요,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이 없었다면 그 형태로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교육운동은 이러한 과학의 본성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즉, 과학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다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차가운 수식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인간 중심의 매력적인 학문으로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교육학자 매튜스는 과학사는 학생들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포괄적 이해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개념이 탄생한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때 학생들은 훨씬 더 깊고 탄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오개념과 역사적 오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처음에는 현대 학생들과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큰 위안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판적 사고의 증진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과 아이디어 검증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왜? 라고 묻는 습관을 기릅니다.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교과서의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학주의 및 독단론의 경계입니다. 과학이론이 절대불변의 완벽한 진리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맹목적인 과학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물리 수업에 과학사를 도입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자연탐구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처음에는 HOW, 즉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비가 왜 오는가? 번개는 왜 치는가? 이것들은 신의 의지나 정령의 활동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그리스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WHY, 즉 왜? 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신의 변덕이 아닌 물질의 본성과 변화라는 일반적 성질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의 방식과 원인에 대한 인류 최초의 체계적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지적 혁명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활발한 해상무역이 다양한 문화와 사상의 교류를 촉진했고, 참주정과 민주정의 경험이 단일화된 논리적 사고의 필요성을 낳았으며, 문자의 발명이 객관적 지식의 기록과 전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감각 가능한 구체적 사물, 예를 들어 물과 같은 것에서 관측 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인 원자나 진공으로의 고차원적 사유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2000년 동안 서양 사상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천상계입니다. 이곳은 달 위의 세계로 시작도 끝도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원운동이 지배하는 영구불변하고 신성한 공간입니다. 반면 지상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로 흙물불 공기 각각의 물질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아 직선으로 낙하하거나 상승하는 자연운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왜 이 이론이 20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론이 일상 경험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돌은 아래로 떨어지고 불은 위로 솟구치며 달과 별들은 변함없이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천상과 지상을 철저히 분리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이후 근대역학이 타파해야 할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2000년의 장벽을 무너뜨렸을까요? 17세기, 드디어 2000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역사적 순간의 주역은 3명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을 정밀하게 관측하고 수학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완벽한 원운동 개념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습니다. 갈릴레이는 지상에서 낙하 실험을 통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물체가 자연운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 그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합합니다. 중력 법칙입니다. 이 방정식의 위대함은 단순히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천상계와 지상계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힘과 달이 지구를 도는 힘이 같은 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핵심이며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의 촉발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것이 바로 과학 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시각에서는 과학이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오차를 줄여가며 절대적 진리를 향해 지식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과학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상사적 시각, 즉 History of Ideas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적 관점, 즉 렌즈 자체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연속적이고 단절적인 혁명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계단 이미지를 보세요. 왼쪽의 실증주의는 매끄럽게 올라가는 계단이지만 오른쪽의 사상사적 시각은 계단 자체가 부서지고 새로운 계단으로 도약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어떤 시각으로 과학사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물리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를 대표하는 세 철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과학 철학을 대표하는 세 거장을 소개합니다. 칼 포퍼, 토마스 쿤, 그리고 임레 라카토스입니다. 먼저 칼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포퍼는 완벽한 참의 입증은 불가능하며 쉼 없는 반증의 시도를 견뎌내며 과학이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반증 사례가 나오면 기존 이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과학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은 단번의 반증으로 이론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론입니다. 쿤은 과학의 발전이 정상과학, 변칙사례 누적, 위기, 과학혁명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패러다임의 불연속적 도약이 핵심입니다. 한계는 합리성보다 과학자 사회의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레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론입니다. 라카토스는 포퍼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핵심 이론, 즉 견고한 핵은 반증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키면서 주변의 보조가설들을 수정하는 합리적 방어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관점은 서로 경쟁하지만 실제 과학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각각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물리교사로서 이 세 렌즈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학생들에게 훨씬 풍부한 과학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론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무한대 모양 순환 다이어그램을 주목해주세요. 쿤에 따르면 과학은 4단계의 순환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정상과학입니다. 기존 패러다임 내에서 안정적인 퍼즐풀이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변칙 사례의 누적입니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관측 데이터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측정 오차겠지라고 무시되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면 세 번째 단계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존 패러다임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학계의 혼란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불연속적 도약,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합니다. 뉴턴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 과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과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학 철학적 논의를 실제 교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학생의 5개념은 단순히 틀린 답이 아니라 그들만의 견고한 초기 패러다임입니다. 학생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틀렸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념 변화 수업의 철학적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기 유발입니다. 무작정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머릿속에 변칙 사례를 제공하여 스스로 인지적 갈등과 위기를 겪게 해야 합니다. 둘째, 패러다임 전환 유도입니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세계관의 전복을 이루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과학의 본성 지도입니다.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수정 가능한 유동적 탐구의 결과물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전환이야말로 과학사와 과학 철학이 물리교육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까요? 4단계의 수업 설계 모형을 소개합니다. 자물쇠에서 열쇠로 가는 여정, 즉 모순과 오개념에서 개념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1단계는 프리젠테이션, 즉 모순 직면입니다. 시범 실험이나 과거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역사적 변칙 사례를 교실로 불러와 학생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사고 실험처럼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학생의 표현, 즉 패러다임 충돌입니다. 학생 본인의 직관적 오개념을 부끄럼 없이 표출하게 하고 동료와의 토론을 통해 패러다임 충돌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4단계 수업 모형을 실제 물리 내용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빛의 정체를 향한 세기의 논쟁입니다. 교실 안에서 17세기의 역사적 재판을 엽니다. 학생들은 각 진영을 맡아 논리적 방어력을 기릅니다. 입자설 진영의 핵심 인물은 뉴턴입니다. 빛의 직진성을 근거로 입자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 입자 개념을 부활시켰습니다. 반면 파동설 진영에는 하위 헌스와 영이 있습니다. 이중 슬릿 간섭 실험으로 빛의 파동성을 증명했고 맥스웰은 전자기파 예측으로 파동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드브로이의 파동 입자 이중성으로 두 패러다임이 극적으로 융합됩니다.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진리가 어느 한 천재의 독백이 아니라 치열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임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21세기 물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시민 참여 역량, 즉 과학적 소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심에 물리가 있고 세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의 연결입니다. AI, 가상현실,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과학 동향의 물리학적 기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모르고는 양자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SSI, 즉 사회적 쟁점, Socio-Scientific Issues와의 연결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기후변화, 핵융합 에너지 등 과학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STS 철학적 연결입니다. 인간, 기계, 사물을 연결하는 창의 융합 스킬과 민주시민적 소양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한 과목이 아닙니다. 미래 시민이 세상을 읽고 참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리교육에 혼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학은 아름답습니다.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물리교육의 지향점입니다. 화면에는 원자 모형과 그림 팔레트가 결합된 이미지가 보입니다. 과학은 독립된 진공이 아닌 문화의 심장부에서 맥박치는 다차원적 예술입니다. 대중문화 속 과학을 생각해보세요. 블랙홀, 양자 얽힘 등 현대 물리학 개념들이 영화, 문학, 미디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터스텔라, 어벤져스, 오펜하이머 모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학에는 심미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의 우아함, 기하학적 대칭성, 그리고 기계 문명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입니다.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방정식의 아름다움을 이론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휴얼이 주창한 통섭 컨실리언스의 개념처럼 물리 예술 사회의 아름다운 결합을 교실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공식의 암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탐구에서 시작하여 뉴턴의 대통합, 쿤의 패러다임 혁명을 거쳐 21세기 융합과학까지,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적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텍스트 해체입니다. 교과서 속 깔끔한 법칙 뒤에 숨겨진 치열한 실패와 탐구의 역사를 복원해주세요. 뉴턴도 실패했고 아인슈타인도 오류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오개념의 파괴입니다. 학생의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비판이 아닌 공감과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해력입니다. 과학사 및 과학 철학을 품은 수업은 깊은 인지적 도약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읽는 힘을 갖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메시지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융합의 시대, 창의적이고 따뜻한 과학 문해력을 지닌 미래 시민 양성,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실에서 작은 과학혁명이 매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